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원입니다. 방금 소개해서 미술사를 굉장히 쉽고 재밌게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미니멀리즘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입니다. 현대미술에서 하나의 중요한 그 전환점을 마련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해 알고 있는 또 설치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도 나타나게 되었죠. 또한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 때문에 다른 장르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과는 어떤 다른 목적 그리고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미니멀리즘이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이번에 미니멀리즘을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미니멀하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술과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의 양상은 약간 다릅니다. 조형적 특징을 먼저 보자면 미술에서는 형태면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색상도 극도로 배제돼서 제한된 그리고 고정된 색상 그리고 아주 단순한 그리드의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에 있어서도 역시 그 간결함, 미니멀한 요소를 본격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아주 간결하게 정제가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단조로워지는 공간을 빛의 효과를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타의 디자인이나 무용, 음악과 같은 장르에서는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마 미니멀리즘이라고 했을 때 미니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내용들은 지나가기로 하고요. 일단 다른 영역들에서 보면 현대 무용이라든가 자, 연극 같은 데에서 어떠한 특정한 제스처나 대사가 또렷한 그런 의미 전달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우리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어떤 단순한 동작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음악의 경우에서도 계속 유사한 그 스케일링만을 아주 짧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게 만약에 대면 강의라면 이와 관련된 뭐 동영상들을 좀 보여드리고 필립 글라스의 음악도 어떤 형태인지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 제가 이것을 음원을 구입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저도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유를 하는데 끝까지 다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립 글라스의 경우 아인슈타인 온 더 비치, 해변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작품들을 보면은 유튜브에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의 가장 근원은 모리스 라벨이 작곡한 볼레로 많이들 들어보셨죠? 볼레로에서 그 멜로디 역시 계속 반복되지만 특히 그 멜로디 아래에 처음 시작하는 작은 북의 리듬이 두 가지의 리듬이 거의 20분 동안의 연주 시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순한 요소를 계속 반복시키는 미니멀리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경우에 역시 아주 간결한 형태. 자, 형태를 파악해서 보자면 이 집의 형태, 삼각형, 사각형, 사각형, 그리고 끝이죠.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기하학이라는 게 뭡니까?
자, 어떤 외부 자연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 오는 가장 기초적인 도형이죠.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래서 형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기초의 형태들을 그냥 얹어둔 것이 어떤 건축물의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단조로워서 그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공간을 물들이는 어떤 빛의 효과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뭐 외관만 그럴까요? 안에 들어가 봐도 동일한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주 간결한 네모의 형태. 그래서 이러한 미니멀리즘 건축은 이제 모더니즘 건축에서부터 이렇게 비롯이 됐고, 특히 사각형의 그리드 베이스 형태가 나타나는데, 미니멀리즘 건축이 현대적으로 변모하게 되는 한 가지의 계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지오데식 돔, 리처드 풀러가 설계를 한 거죠. 지금까지의 그리드 베이스는 전부 다 사각형이었는데, 건축물에 있어서 특히 지붕을 제외하고요. 이런 삼각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만들어내는 전체 형태는 이렇게 구체가 되는 거죠. 돔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기하학 형태들 같은 경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미 저렇게 연구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연구를 해놓은 것들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기하학에 관심을 기울였었죠. 물론 이미 그것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러한 형태들을 가지고서 적용을 시킨 게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는, 또 자주 접하게 되는 이러한 류의 다양한 형태의 텐트들입니다. 그래서 텐트사에서 저 북면 노스 페이스에서 리처드 플러에게 의뢰를 하죠. 혹시 저런 걸로 다른 형태의 텐트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은 상용화가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인 미니멀 건축물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안도 타다오의 작품이라든가, 또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건 저기 경기도 파주시에 가면 미네시스 아트 뮤지엄 미술관이 있는데, 이 공간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텅 비어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여기가 카페로 되어 있고, 또 여기가 사실은 출판사에서 만든 미술관이기 때문에 온갖 그 출판된 서적들이 함께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로 올라가면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곡선미를 살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간결한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니멀 건축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런 데 들어가야 되는 가구 역시 같은 형태여야 하죠. 그래서 미니멀 가구와 인테리어, 이미 모더니즘 시기에 특히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단순한 형태들, 하지만 기능성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리트벨트가 이렇게 제작한 의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우하우스 교장을 지냈던 크로피우스 역시 사이즈만 다르게 변형이 될 뿐 기본적인 형태의 손은 동일하죠. 그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거기서 함께 사용되는 이러한 가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니멀리즘 그 가구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 겉에 손잡이를 갖다가 다 없애고 대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조그만 홈을 갖다가 파놓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이 슬라이딩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그냥 쓱 빼면 쏙 빠질 수 있고 밀면 그대로 스르륵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외면의 형태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그 미니멀리즘의 가구, 인테리어가 적용된 예들이고, 특히 색상이 아주 간결 단조롭다 보니까 이것저것 호사스러운 치장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저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패션에서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케빈 클라인, 프라다 이런 패션들은 사실은 미니멀리즘 때문에 미니멀리즘 패션을 추구를 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블랙과 화이트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뭐 건축 인테리어와 유사하게 블랙과 화이트는 절대적 아름다움을 연출해낸다라고 주장을 했죠.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코코 샤넬. 이들이 전부 다 미니멀리즘 패션을 유행을 시켰죠. 그래서 다시 지금 질 샌더스에 의해서 이 미니멀리즘 패션이 다시 우리 삶에 깊숙이 퍼져 있는데 특히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노멀하지만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즉 이들이 얘기하는 건 평범함을 추구하는 패션, 노멀해 보이는 패션은 노멀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노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놈코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 인테리어 같은 경우, 가구 같은 경우에서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블랙과 화이트 중심으로, 즉 우리가 무채색이라고 부르죠. 즉 채도가 없는 색깔들. 그래서 이들은 컬러에서 배제를 하는데, 컬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 그래서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첨단 전자 제품들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넣어놓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니멀 디자인으로 추앙을 받는 거고, 자, 그냥 일상의 광고에서도 아주 단순한 몇 가지의 형태들이 미니멀리즘을 표방을 하고 있죠. 특히 레고의 지면 광고 같은 경우 이렇게 단순한 형태, 무엇을 형상화한 것이다. 배의 모습, 요건 비행기의 모습. 참 쉽죠. 탱크 만들기, 비행기 만들기. 실제로 상용화된 제품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연필깎이였어요. 그냥 아주 조그만 해가지고 요거는 바로 가지고 다니면서 휴지통에다가 이렇게 바로 깎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미니멀 디자인에서 특히 유용성을 강조한 제품들인데, 뭐니 해도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셨을 아이팟이죠. 지금은 아마 대부분 아이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아이폰 같은 경우 처음에 아이팟이 나왔을 때 한쪽에서는 열광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풍을 이끌기도 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최첨단의 전자 제품이 저렇게 단추가 없어. 뭘 눌러야 될지 몰라.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죠. 자, 여기에서도 물론 겉에를 뾰족하게 하지 않고 둥글게 했지만 전체 형태는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끝이죠. 이러한 것이 다시금 우리의 일상 제품에서 미니멀한 것들, 요소들로 채워지게 되는 애플사의 이런 아이폰 같은 경우가 다 그런 거죠. 지금 세상을 떠나고 이제 조나단 아이브가 이걸 책임을 지고 있는데,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다이소 가서 많이 볼 수 있죠. 카림 라시드가 이렇게 디자인한 제품들, 뭐 얘네 같은 경우는 파리바게뜨인가 가면은 볼 수도 있고, 특히 이런 휴지통, 플라스틱 휴지통, 제 기억에 2,000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지만 다이소 가면 있습니다. 카림 라시드는 한 2년 전인가 예술의 전당 디자인관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일체화돼서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일체화되어 있는 소금 후추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합됐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키스라고 이렇게 해놨죠. 자, 지금 이렇게 보듯이 뭐 건축, 패션, 음악, 무용, 연극 등등에서 또 디자인에서 미니멀리즘 하면은 이들이 표방하는 것은 바로 형태와 색채의 간결함, 미니멀, 최소한의 요소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거였죠. 미술에서 처음으로 미니멀리즘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미니멀리즘은 이름이 붙은 것은 미술 작품에서도 역시 그 조형의 원리를 아주 단순한 가장 기초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미니멀하는 건데, 자, 최소한의 요소를 갖추어서 최소한의 형태를 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그 화려한 색상, 화려한 원색, 그리고 그 소비재들을 사용을 했던 팝아트에 반대해서 어떠한 순수 형태를 인식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인간의 손이 개입되지 않고 똑같은 어떤 무연성도 들어가지 않게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방식으로 주로 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발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상태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한 양식 때문에 미학적 유희를 거의 이렇게 배제를 했는데, 마이클 프리드는 이 작품들의 양태가 우리가 시각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모더니즘의 작품들과 달리 우리의 인간 지각, 그 눈앞에서 직접 체험하는 현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극성과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은 모더니즘, 미술은 미술이어야 하고 회화는 회화여야 하고 조각은 조각이어야 하는데 미술 안에 연극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순하게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건 미술이 아니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따 뭐 좀 다시 보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아무 어떤 연관 관계도 드러내지 않고, 즉 문학적 서사의 연관성을 모두 다 끊어내버리고 그 자체로 완전한 어떤 순수한 형태를 추구하다 보니까 모더니즘을 극단적으로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모더니즘의 불가능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모더니즘이 막을 내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 미술로 변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직물성,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어떤 이는 리터럴리스트, 리터럴 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반복한다 그래서 ABC 아트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결국은 리처드 월하임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예술과 사물성에 대해 논하면서 이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확산이 되게 되었고, 이 모더니즘에서 추구했던 어떤 작품의 장르의 순수성이 목표로 지향점으로 추구되었기 때문에 아무 연상, 외부의 지시 관계도 갖지 않는 그런 형태를 추구하는 그러한 단순성, 최소한의 요소, 그것들을 사용을 했던 것인데, 미술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그 자체가 목적, 즉 최소한의 요소가 목적이 되어서 각종 분야에서 미니멀리즘이 확산이 되었던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미니멀리즘의 어떤 그 영향을 준 어떤 그런 시원적인 작품들을 이미 러시아의 절대주의에서 보였던 20세기 초에 말레비치, 절대주의적 구성, 이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형상들을 다 배제를 하려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흰색이 위에 흰색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들을 통해서 어떤 무한을 갖다가 그 추구를 했는데, 러시아 구축주의자였던 로드첸코 역시 이러한 순수한 색들을 추구하고 실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을 해서 본다면 1960년대에 댄 플레빈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조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기존의 조각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상성, 형태, 추상적이어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보다 그것이 놓여 있는 위치, 공간의 예술로 파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완전히 새로운 재료, 빛의 재료죠. 형광등을 다양하게 배치해가지고 회화적인 색채 효과를 일으킵니다. 즉 그러면서 그동안 인상주의, 심지어는 르네상스 시대에 베네치아 화파가 추구했던 어떤
빛의 효과를 색채로 구현하려고 했던 그 계열들. 그래서 뭐 티치아노, 틴토레토, 루벤스, 들라크루아 그리고 인상주의자들까지 회화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색을 실제 공간을 물들이는 빛으로 현대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어떤 기술적 숭고, 세속적 숭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의 기술적 불신, 물질 자체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의미상의 그런 숭고들을 다 빼버리려고 합니다. 자, 템플레빈이 이제 제작한 이런 작품에서 보자면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라고 부제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아무 제목도 사실은 무제라고 해놓고. 자, 타틀린의 작품은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는데 현대 산업사회의 새로운 주요 재료들을 가지고 산업 재료들을 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그 건축물들을 만들려고 했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건물이 돌아가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모형인데 바로 그러한 현대적 물신의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가장 중요한 시초를 플레빈의 경우에는 타틀린에서부터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또 자기 시대에 완전히 상용화되기 시작한 이런 형광등을 길이를 다르게 해서 배열을 해놓다 보니까 자 벽면에 저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어떤 게 회화적인 효과가 일어날까요? 일단 우리가 볼 때 필라멘트 자체에서도 아주 밝은 부분, 조금 더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도 오히려 이 형광등이 놓여있는 이 빛을 발하는 형광등 바로 옆이 제일 어둡고 조금 더 요 층에 조금 희미하게 어두운 부분이고 더 밝아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 형광등, 템플레빈의 형광등이 만드는 회화는 뭐예요? 저 벽에 비춰진 그림자가 되겠죠. 그림자와 빛이 되겠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 다른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캔버스라고 하는 틀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저 재료를 이용해서 자 원래 캔버스를 갖다 붙였던 벽에 그냥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캔버스가 필요했는데 그냥 벽에 바로 비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여기에는 이렇게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쏘면 더욱더 잘 보이게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조금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 벽에 만약에 흰 벽이다 그럼 그냥 바로 벽을 비추면 되는 거죠. 즉 그동안 그림이나 작품이 특히 회화에 있어서 작품이 고정되는 지지체였던 캔버스가 사라져버리고 벽 자체가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캔버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회화가 어디 있어? 회화 있네? 빛의 회화죠. 즉 과거의 방식과 다른 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떠한 길이로 배열하고 또 어떠한 형태들로 저거를 만들어 놓느냐 또 어떠한 색을 입혀두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공간들은 달라지게 되죠. 이 정도로까지 색채를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회화는 그림은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저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공간성들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작품들 이제 그림으로 그릴 필요 없죠. 그리고 저렇게 묘사를 했을 때 여전히 인상주의 그림 속에는 어쨌든 풍경이 있고 꽃이 있고 사람이 있고 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빼고 저 형광등 자체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들이 뭐냐라고 물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 벽면에 전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 공간에 이 흰색 형광등을 쭉 올려서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각각의 색채와 형태를 가진
저런 작품들을 배열을 해뒀던 거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작품을 전북 출신의 작가인 정진용 작가가 부산 비엔날레에서 선보였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원래 이제 다른 작업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작업이 있길래 카톡을 보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거 맞대요. 그래서 저런 작업도 또 시작을 했구나. 근데 이 정진용 작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각각의 텍스트들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돼요? 어떤 신실한 사람은 이거를 갓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여기 GU가 쫙 빠지면 독이 되죠. 이렇게 하면서 언어 유희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 골드 같은 경우도 L자를 갖다가 싹 빼버려요. 원래 그러면 갓이 되잖아요. 근데 L이 딱 펴지니까 골드가 되죠. 또 G가 싹 없어져요. 올드가 되죠. 그러면서 언어 유희를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원래 정진용 작가의 작업은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가끔 이렇게 아주 격렬하고 색채감 넘치는 작업들도 보여주죠. 또 이런 퍼포먼스 이런 거를 실제로 퍼포먼스로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하지는 못했다고 하죠. 사실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못했습니다. 자, 이거를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저 색채 자체가 아무 형상을 담지 않고 의미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또 보자면 자,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 같은 경우 여전히 뭔가가 느껴지죠? 뭐가 느껴집니까? 일단 제목 때문에 선셋 비치, 해질녘의 해안가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이렇게 파라솔의 어떤 그 무지개 색깔 장식처럼 보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따뜻한 색, 밝은 색일 경우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느낌이고 어두운 색일, 차가운 색일 경우로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판판한 평면 위에 그려진 것인데 마치 공간이 쓱 밀려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어떤 착각,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루전 또 그 환영, 웰컴이 아니고 도깨비 환자를 써서 도깨비 그림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그 한자어로 붙인 건데 그래서 환영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어서 요즘에는 그냥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루전들을 갖다가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모더니즘의 기획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회화는 저렇게 물감을 칠하는 순간 어떤 시각적인 연상을 하게 일루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잭슨 폴록 역시 그런 물감 작업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 물감 자국이 보여주거나 또는 마크로스코의 어떤 생면회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낭만성 그리고 서사성, 환영성 또는 어떤 뭐 숭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에드 라인하르트의 굉장히 평면적이지만 그 색채 안에 빠져들게 만드는 어떤 무한한 깊이 아마 말레비치가 추구했던 것이 그런 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바라보는 공간이 이런 사각형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눈을 감아야 되나요? 그 보이는 대상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보아오던 대상의 형태와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려진 어떤 형상들처럼 캔버스를 잘라서 즉 네모라고 하는 틀을 벗어남으로써 그것이 어떠한 일루전도 갖지 않고 그냥 눈앞에 펼쳐진 그 자체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캔버스를 이렇게 잘라서 놓다 보니까 물론 네모도 있지만 잘라 놓다 보니까 이 형태와 이 형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까 똑같은 어떤 띠 색들을 배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상도 가져오지 못하죠. 그냥 그 자체가 알록달록한 어떤 띠의 색의 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shaped canvas, 즉 변형된 공간 또는 잘라낸 캔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형태의 캔버스, 이런 형태의 캔버스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조합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되죠. 이거 회화예요? 아니에요? 회화예요? 조각이에요?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따로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캔버스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건데 그래서 지지체로 세워놓은 건데 회화도 뭣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설치, 인스톨레이션 작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도널드 저도 역시 동일한 육면체를 저렇게 벽면에다가 쭉 배열을 해놓죠. 프랭크 스텔라하고 마찬가지로 역시 일루저니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자, 스텔라가 이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캔버스에서는 일루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랭크 스텔라는 캔버스 자체를 그 안의 형태와 동일하게 잘라내 버렸죠. 아예 도널드 저드는 그 공간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여있는 우리의 실제 공간에 있는 것들, 이 캔버스 안에 그려지거나 붙여지거나 또는 이러한 좌대 위에 작품이 놓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 안에 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회화도 조각도 아닌 사물이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특수한, 회화도 조각도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특수한 사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맞지만, 회화도 조각도 아니다 그러면 예술란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일 뿐이다. 구체적인 사물로 번역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시픽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구체적이라는 말도 있고 특수한 말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이 경우에 다 통용이 됩니다. 요거를 강조하면 구체적인 사물, 요 회화도 조각도 아닌 것을 강조하면 특수한 사물. 어쨌든 그래서 계속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도 우리는 해, 달 등등을 떠올리죠. 또는 파울 클레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삼각형과 사각형을 그냥 배열을 했는데 그게 무엇처럼 보여요? 아까 미니멀리즘 건축에서 봤듯이 집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가 떠오르는데, 외부에 세모 네모가 합쳐져서 집이라고 하는 그 그림 안에 없는, 작품 안에 없는 저 밖에 있는 집, 동그라미를 보면서 저 위에 떠 있는 해, 달, 외부의 대상을 지시를 하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러한 미니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외부의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네모는 네모, 세모는 세모, 네모 세모 합쳐져서 집이 아니고, 즉 그것을 자기 지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그냥 그 눈앞에 이것이 저기 다른 데 있는 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세모 네모가 이러한 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눈앞에 개가 그냥 그대로 놓여 있는 것, presence. 그래서 앞에 놓여 있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프랭크 스텔라가 얘기했던 What you see is what you see. 네가 보는 것이 네가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들을 계속 반복시키다 보니까 얘가 반복되니까 그냥 얘는 무슨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얘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각의 색들을 가지고 저렇게 조합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다 더 색채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도널드 저드는 저런 것을 제작할 때 어떤 우연적인 효과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인간이 그 도구 장비를 사용을 하거나 저걸 깎거나 그럴 때 뭔가가 그 힘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가서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변만 비치고 있죠. 예전에는 이런 작품 안에 뭐가 있었죠.
또는 조각 작품의 경우 이 작품이 어떤 형상을 드러내고 있었죠.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만 비쳐요.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뭐가 보여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만 보입니다. 그러면 저 사물은 반사를 하긴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의 사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널드 저드의 방식,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태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더 단순하게 만드는, 마치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뼈대만 담아 있는 육면체. 솔로윗이라고 하는 그 미니멀리스트가 제작한 작품인데, 솔로윗은 다른 미니멀리스트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서 눈앞에 놓인 물질들을 추구를 했다면 아이디어를 훨씬 더 착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1967년에 개념미술에 대한 소고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개념미술이 하나의 장르, 사조가 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솔 루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의 작업은 미니멀리즘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기계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작품들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구조물처럼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벽면에 월 드로잉을 통해서 컨셉만 제공하고 저것을 직공들이 직접 제작하도록 했죠. 그래서 창조적 주체, 무엇을 만드는 어떤 주체, 크리에이터로서의 아티스트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공적인 영역으로 산업사회의 공적인 영역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요소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형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2차원으로 보자면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공간을 점유를 하되 그 자체가 견고한 물질로 존재하는 방식은 약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솔 루이스의 그런 작품들이에요. 참 똑같은 걸 쓸데없이 여러 번도 했죠. 우리 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임으로 인해서 과거의 미술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미술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로버트 모리스의 작품은 또 달라요. 자,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보이세요? 아마도 재질로 보면 이건 이제 우리 웨하스의 재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한국인이 특히 볼 때 이 로버트 모리스의 어떤 의도와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자, 이것을 L자 빔, 거꾸로 봐야 L자긴 한데 L자 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놓여 있는 위치, 방식에 따라서 그 대상이 서로 다르게 지각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땐 시옷, 이렇게 눕혀 있을 땐 니은. 근데 이쪽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얘는 기역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의 대상, 아주 단순한 형태인데 그것이 놓여져 있는 위치, 방향 또는 세워져 있느냐 눕혀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파악이 되죠. 특히 조각 작품을 세워둔다고 하는 어떤 제도적 공간, 장치, 어떤 좌대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고 바닥에다 그냥 놓습니다. 자, 아까 프랭크 스텔라 그냥 템플랩인 벽면에 갖다 붙였죠. 또 바닥에 놨죠. 좌대를 없애고 바닥에 놔요. 그러면 아까 벽면이 캔버스의 역할을 했죠. 이제는 바닥 역시 캔버스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왜? 바닥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오브제 갖다 놓은 것의 개념으로 보게 되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회화 중심적 얘기 아니야?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회화도 조각도 아닌 어떤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즉 과거에 전통적으로 분화된, 이거는 회화, 이거는 조각이라고 하는 어떤 구분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사적인 어떤 일루전을 갖다가 완전히 벗어나기 위했는데, 특히 타틀린의 순수 조형물을 아까 템플레이트과 마찬가지로 미니멀리즘의 선구로 여겼죠. 그래서 이제 도널드 저드가 사물성, 물질성에 굉장히 주목했던 데 비해서 모리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관객의 지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그 모리스 메를로봉띠의 그 지각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미니멀리즘을 바로 그런 신체의 움직임, 관객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그것을 접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지각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현상학적 미니멀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미지처럼 서로 다른 모양처럼 보이는 어떤 지각의 직접성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작품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즉 관객의 몸의 움직임의 개입에 의해서 걔가 수용되는 방식이 결정이 되죠. 그래야 거기서 의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비로소 이것이 작품이 되게 된다고 하는 개념까지 나왔고, 특히 그 당시에 독일에서 문학계에서 먼저 나왔던 수용미학과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장했던 것이, 자, 형태가 단순하다고 해서 그 형태를 받아들이는, 경험하는 것이 동일하게 단순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는 로버트 모리스의 이 작품 같은 경우 사실은 두꺼운 펠트천을 이렇게 동일하게 그냥 잘라 놓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아마는 원래 형태는 그냥 이렇게 큰 사각형의 형태에 저렇게 잘라져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벽에다가 걸 때 그 간격을 좀 좁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얘가 이렇게 좌우 대칭 비례, 즉 우리의 그 신체가 개입되지는 않았지만 저것을 완성시키는 형태는 이제 작가 주체로서의, 창작 주체로서의 작가가 아니라 저 형태를 완성시키는 건 자연이죠. 인력이 되는 거죠. 만유의 인력, 중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주 단순한 형태를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중력에 의해서 저렇게 쫙 펼쳐진, 그러면서도 어떤 좌우 비례 형태를, 대칭적인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실험들을 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설치를 해놓고, 자 여기다가 설치, 제가 지금 설치라고 했지만 아까 회화적 개념, 피카소가 창안했던 콜라주의 개념에서 본다면 오브제를 갖다 놓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자 그럴 바에 뭐하러 그럼 이렇게 좁은 미술관 공간 안에 있어, 갤러리 공간 안에 있어, 더 넓은 바닥이 있는데 어디?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치라는 개념이 본격화되는데, 사실은 이런 설치보다는 모리스가 제작한 천문대, 모리스가 생각하기에 태초의 예술 작품은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흔적을 남겨놓는 데서 시작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러한 개념들은 구체적인 물질로 남지 않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죠. 뉴욕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상업주의, 자본주의에 저항해서 미술관, 갤러리를 뛰쳐나갔던 일군의 화가들, 자, 대지 미술로 확대되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미술관, 갤러리 안에서 시작된 미니멀 조각에서 출발을 해서 대지로 확장되는, 대지 미술로 확장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작품들, 아까 도널드 저드의 작품과 유사하게 그 안에 뭐가 있나 가서 보면 온통 그 주변만을 비추고 있을 뿐이죠. 다른 어떤 것도 연상시키거나 유추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리스가 아주 단순한 형태들을 계속 반복 시켜서 어떤 구축물을 만드는 데 비해서 칼 안드레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단순 간결하게 형태들을 갖다가 늘어놓습니다. 스스로 이제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고 공산주의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자 조각을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고 쭉 깔아가지고, 자, 아까 로버트 모리스도 좌대를 없앴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작품이 놓여 있는 공간, 지금은 우리가 미술관 갤러리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방식이지만 이런 것들이 미니멀리즘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 미니멀리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자, 칼 안드레는 스스로를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고 공산주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좌대를 없앴기 때문에 작품과 관객이 어떤 좌대를 통해서 어떤 신비의 공간, 예술이 놓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특히 직접 밟고 지나가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물성을 파악하는 어떤 감각의 직접적 현전. 그래서 나무를 밟을 때, 벽돌을 밟을 때, 철판을 밟을 때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다 더 바닥과 가까워지는, 바닥에 내려가서 낮아지는 그런 작품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신론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 다 배제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성 자체에 기초했기 때문에 유물론적이라고 부른다. 사실 우리는 오직 유자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사물을 쓰니까 유물론 이러지만, 이거는 머티리얼리즘을 갖다가 번역을 한 겁니다. 무슨 어떤 관념론에 대항해서.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적이다, 이런 것은 모든 요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작품이 공산주의적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 나무, 벽돌, 철판 이런 게 누구나 구입 가능한 재료들이었죠. 그래서 누구나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주의를 구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들, 아까 로버트 모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태의 단순함을 경험의 단순함과 혼동치 아니하기 위해 서로 이렇게 세 가지의 동일한 요소를 엇갈려 놓아서 요 공간성을 이렇게 점유하게 만들죠. 이런 것 역시 바로 아주 단순한 미니멀 조각. 그런데 사실은 공간을 이렇게 점유함으로써 놓여 있기 때문에 설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벽돌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쌓아두다가 이런 것들을 배열 함께 놓았기 때문에 컴포지션 이렇게 불렀죠. 이제는 철판으로 납작하게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면서 우리가 실제로 있는 공간과 균등한 동질의 공간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 미니멀리스트들은 이러한 형태의 간결함이 저거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모더니즘에서 추구했던 회화, 조각, 미술의 그 자체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갖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했던, 그래서 그 어떤 연상 관계도 다 빼버리려고 했었던 건데, 저러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 앞에서 저것들을 직접 대하잖아요.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앞에서 대하는 직물적인, 즉각의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미술과 이 말을 만들어내요. 오브젝트후드라고. 그래서 이제 미술과 사물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리터럴 아트,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르지 않죠. 마이클 프리드는. 그래서 리터럴 아트의 감각은 바로 그 미니멀리즘 작품을 대하는 실제 상황. 즉 우리는 작품 보면 그 작품 안의 내용을 보죠. 그 내용을 보고 또 다음 작품에 그 안에 무엇이 있나를 보죠. 근데 그 안에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대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보기 때문에 마치 눈앞에서 열리고 있는 연극 또는 무용, 음악처럼 그러한 것들, 현존되어 있는 것들을 체험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극적이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미술은 미술이어야 하고 음악은 음악이어야 하고 문학은 문학이어야 하고 이렇게 분화됨으로써 자기 영역의 순수성, 독립성을 추구해왔고,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의 형식이다라고 해서 포멀리즘을 주창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위배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관람자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 자체의 독립성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면서, 미니멀리즘, 저것은 미술이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다라고 굉장히 큰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한 것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한 요소들이 사실은 당시에 그러한 모더니즘과 완전히 반대되는, 오히려 모더니즘의 반기를 들고 나타난 당시의 현대 미술의 여러 상황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TJ 클락과의 어떤 그런 계속 글을 쓰고 논쟁을 하는데, 결국 이미 시대가 특히 그 우리나라 광주 비엔날레 2회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을 했던 하랄트 체만의 처음으로 기획했던 전시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고 하는 전시가 바로 이러한 마이클 프리드가 파악해서 저것은 미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그런 작가들을 모아서 모더니즘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전시를 열게 되죠. 당시 바젤 미술관 큐레이터로 있었는데 바젤 미술관이 아닌 곳에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함으로써 독립 큐레이터라고 하는 타이틀을 최초로 또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프리드는 이 현대 미술의 이런 모더니즘의 뭐 그런 이론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미술사로 회귀를 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두꺼운 까라바치오 전집을 내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 사실 원제는 왜 사진이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것을 이제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면서 제 동기와 후배가 공역을 했는데 미술이 사랑한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쓴 책도 출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미술의, 특히 모더니즘 미술의 어떤 이론적 쟁점에서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떠났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미니멀리즘이 확산되는, 본인들이 추구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당시에 반모더니즘적 어떤 여러 다양한 양상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선보이게 되면서 탈모더니즘의 경향들을 오히려 선보인, 그래서 모더니즘의 종말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아이러니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뭐 작품 보면 뭐 별거 있습니까? 근데 그 눈앞에서 보이는 어떤 시각성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러한 추구함으로써 발산시켰던 그러한 다양한 효과들이 당시에 오히려 이들과는 완전히 정반대되게 반모더니즘적 기치를 내걸었던 작가들의 그런 산발적 경향들하고 상당히 교차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것이 이후에 컨템퍼러리 아트의 오히려 주류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미니멀리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이전의 미술의 개념, 그다음에 또 근대의 미술의 전개, 이런 것들을 좀 선행적으로 알아야 이해가 좀 더 쉬우셨을 텐데, 무슨 재현이니 일루전이니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뭐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사태로 우리도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 인터넷으로 만나게 됐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